오늘 아마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만나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낯을 가립니다. 낯을 가리지만 마지막 이제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이제 텐션 업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슬기로운 감염관리교육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원내 감염 전파 예방 및 대처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아마 그 전 강의가 조금 더 원론적인 강의였다면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원내에서 그렇게 그 전파가 되는지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말을 하다가 조금 빠르다 아니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조금 리액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오신 분들이 다 어린이집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실까요? 원장 선생님 그리고 뭐 관리자급 선생님, 그럼 이제 어린이집 하시는 만큼 리액션의 중요성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좀 리액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 그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개괄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 그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 것인지 조금 개괄을 드릴 거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학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21년도에 도내 어린이집 관련 집단 사례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단 사례라 하면 저희가 지침에 이거해서 10명 이상의 그 감염자가 나왔을 때 그런 집계가 된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개 케이스를 조금 개괄을 드릴 거고, 하나 조금 확진자가 좀 많았던 게 있어요. 60명까지 갔던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확진자 관계도랑 그 유행 곡선을 봄으로써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원장 선생님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실 부분인 것 같은데, 발생 시,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원내에서 대처 및 원내 감염 전파 예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돌아가셔가지고 원내에서 직접 업무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그 자료가 나중에 배포가 되나요? 배포는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그 찍을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드리면 찍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고 2021년 집단 사례 개괄을 통해서 실제 감염 전파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는 원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 방법 및 확진자 발생 시의 대처 방안을 선생님이 아심으로써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 여기서 그 동료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혹은 뭐 선생님들이 그런 코로나19 확진자가 원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계실까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직? 한 분 계세요? 그럼 이제 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원내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나중에 막 엑셀 정리하고 명단 정리하고 그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시다시피 사스코브2에 의한 그 호흡기 감염 질환이고요. 뭐 임상적인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2019년 12월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들이 좀 다수가 보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월부터 타 국가에서 해외 유입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2020년 1월 20일. 사실 이분은 검역에서 걸리신 중국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분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왔는데 검역 이제 그 직원분이라죠. 직원분이 조금 이상한 걸 챈 거예요, 눈치를.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의 그 확진자로 집계가 되셨고, 한국 국적의 확진자는 1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분도 사실 해외 유입 케이스였고요. 그때 이제 그 지침상으로 아직까지 그런데요. 임상, 양상 그리고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즉 이게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연구 중이고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1급 감염병은 이제 17종이 있고 여기에 해당해서 이에 따라 대응한다. 이 말인즉슨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역학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괄을 보면은 1월 30일에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2월 22일에 심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각한 단계로 계속 그 빨간불이 켜져 있고, WHO는 사실 3월 11일 조금 늦다 싶은 때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고 아직까지 그 팬데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의 기억을 잠시 되돌이켜 보시면은 이게 4월 19일 기준 전국 확진자인데 이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초반에 여기가 어떤 클러스터였을까요? 작년 3월. 대구죠. 대구 신천지가 터졌고, 그리고 이쪽에 좀 갔다는 뭐 이태원, 그리고 성북구 모 교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조금 심상치 않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11월, 12월부터 쭉 3, 4차 유행 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제가 4월 19일 날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끊겨 있긴 한데 쭉 올라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유행이 목전이라는 말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고 그 말이 즉슨 이제 감염 경로 이상의 확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원내에서도 언제 어떻게 이제 확진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경계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지금 경기도 원내 선생님들이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구 확진자 때 조금 나왔다가 이제 3, 4차 유행 계속 가고 있는 아마 추이가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조금 더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잠복기가 1에서 14일이에요. 잠복기란 거가 혹시 이해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잠시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원체 침입부터 감염 종결까지 총 감염 기간을 보면은 이 총 감염 기간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재 기간 플러스 개방 기간, 혹은 잠복기 플러스 증상 발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잠재 기간이랑 개방 기간이 혹시 뭘까요? 어떤 거요? 방금 약간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개방 기간은 말 그대로 전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얘가 전파력을 갖는 기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잠복기는 잠복기 플러스 증상 발현 기간이죠. 증상을 발현하기 전까지가 잠복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약간 조금 도식도에서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잠재 기간이 끝나고 개방 기간 그리고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 발현인데 이 기간에는 지금 보시면은 증상 발현 전인데 전파 기간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 말인즉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 발현 이전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역 수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세계의 연구자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연구를 해봤을 때 1에서 14일 잠복기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세워보면 1에서 14일이 나온대요.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5일에서 7일이라는 거는 증상 발현하기 전까지 5일에서 7일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알제로라 하는데 이건 아마 뉴스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진자 한 명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파가 되는 사람의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2.2에서 3.3이라고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데 한 명이 걸리면 두세 명이 걸린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수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같은 거에 대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파 경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된 전파 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 비말이라 하죠. 비말에 의한 전파고요. 아래 보시면은 사람간 전파예요. 이거는 사람간 전파고, 대부분의 감염이 이제 비말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이제 비말에 다른 사람들이 접촉할 때 밀접촉 족추로 2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린이집에서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데, 우리 어린이집이 생후 몇 개월까지가 어린이집에 오나요? 아기들이? 만 0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7세까지? 아, 그래요? 그럼 유치원이랑 약간 겹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부터 제가 그렇게 발달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아기들이 노래하고 뭐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약간 조금 놀이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말 말고도 표면 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나오는데, 공기 전파는 이제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설, CPR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가 이제 제한적으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이게 요즘에 생겼던 케이스는 헬스장, 그러니까 밀폐된 좀 헬스장에서 환기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스피닝이라 하나요? 그거를 아마 자전거 타는 그런 환경에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 뿜뿜 하시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같이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다단계 케이스, 이제 노인분들 이제 대상으로 좀 이렇게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혹시나 이런 활동이 있을 때는 조금 환기 잘 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 발현 1, 3일 전부터 이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서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된다. 그럼 이 말을 들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발현하지도 않았는데 전파가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원래 뭐 증상 없는데 이미 감염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전파는 막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마스크랑 뭐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왔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역학조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개를 받을 때 부러움을 받는 직업, 하지만 요즘에 안타까움을 받는 직업이라 말씀을 하셨죠. 부러움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발생 규모의 파악, 확산 방지, 감염 추적이라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확진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발생 규모 당연히 파악하고요.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전에는 뭐 정말 아마 수인성 역학조사를 대상으로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정말 그건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여력이 잘 없어가지고 끝까지 파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찾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목적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및 유행 시 감염원 및 감염 경로 전파 위험을 파악해가지고 전파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역학조사의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도 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본인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가족도 계실 거고, 직장 동료도 계실 거고, 지인도 계실 거고, 뭐 교회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저희가 역학조사 결과로 그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 내에 만나신 분들에 대해서 접촉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접촉자 분류가 만났다고 해서 다 같이 분류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마스크를 꼈네 안 꼈네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접촉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접촉자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침상에는 코로나19 환자와 동일 장소에서 대화를 통해 비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사람이라고 지침 9-5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은 더욱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에서 저희가 역학조사 시에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 이분들 접촉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능동감시 대상자도 있어요. 능동감시는 우리 자가격리 대상자들보다는 접촉력이 조금 더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발열 또는 이제 호흡기 증상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접촉일로부터 자가격리 혹은 능동감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접촉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대상자 혹은 수동감시를 하는데 수동감시는 말 그대로 사실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 게 수동감시예요. 본인이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류가 세 가지로 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넣는 거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들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넘어가고 이제 18조가 좀 중요한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거짓 진술,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법에 의거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위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도내 어린이집 관련 집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직장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왜 어린이집이 중요하냐. 사실 아기들은 항상 어떤 감염병이든 이제 위험군으로 분류는 되지만 코로나19는 사실 조금 노령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왜 어린이집 위험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린이집은 지침상의 집단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집단시설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꺼번에 이용을 하는 시설들인데 뭐 학교 사업장, 청소년 가족시설, 어린이집 등등이 있고요. 이 집단시설과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19가 집단시설에서 터진다 하면 기관의 다중노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중노출이라 하면은 확진자 한 명으로 인해서 아까 그 알제로값, 그 재생산자 수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명이 더? 네, 맞아요. 2명에서 3명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한 명으로 인해서 2명, 3명 감염되고 그리고 이제 4명, 6명이 될 수가 있겠죠. 8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기관 내에서 위험 노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명으로 끝날 거 이제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고 위험 노출 장소도 늘어나겠죠. 뭐 어린이집 내에서 원래는 뭐 A반에서만 노출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감염이 됨으로써 B, C반까지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하게 봐야 되고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들이다 보니까 그 가족이랑 좀 오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직장 다니실 거고 뭐 아기들 봐주는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가끔씩 또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 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크면 또 되게 커지는 그런 좀 고위험 시설이어가지고 지역사회 N차 감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시설에서는. 그리고 환경에서의 감염 가능성. 이건 이제 위험 노출 장소랑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비말 전파긴 하지만 기침을 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여기 표면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있는 장소가 늘어나겠죠.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애기들이 여기를 만진 다음에 코를 만진다. 그런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어놓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딱딱한 표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4시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선생님들이 꼭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소독이랑 이제 환기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잠시 보시면 여기는 감염 사슬이라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좀 도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 집단 시설과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병원소, 이제 이거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병원소에서부터 환자로부터 탈출, 이 바이러스가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전파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파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침입이 되는 과정, 감염이 되는 과정,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데 집단 시설에서 이제 병원소 옆에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탈출했을 때 전파가 쉽게 되고 침입도 쉽게 되고 감염도 쉽게 되고 계속 늘어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도내 어린이집 관련 집단 사례의 실제적인 통계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게 4월 19일부터 만든 자료라 가지고 사실 4월 추가가 하나가 없는데 지금 2건인가 아마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1월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2월, 3월이 높죠. 1월에는 지금 3건이었고 2월에는 6건, 3월에는 5건, 4월에는 지금 2건에서 3건에서 뭐 2건에서 3건, 4건 정도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2월, 3월에 비교적 증가 추세를 보였어요. 왜일까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사람이 많았어요? 애들이. 아, 네. 그럼 그때가 약간 좀 새학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뭐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가 없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니까 좋네요. 어쨌든 간에 뭐 2, 3월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요인으로 비교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4월 집계 중 추가가 되었고요. 실제로. 뭐 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클러스터 58개 중에 지금 10%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게 뭐 어린이집에서 계속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은 뭐 5, 6, 7, 8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원장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집단 사례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걸 몇 개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기 부천시에서 일어난 그런 집단 사례인데요. 도내 확진자 수는 14명이었고 어린이집 관련 환자 분포, 교직원 2명, 원아 7명, 가족 5명, 원아가 많았죠. 지표 환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지표 환자는 사실 뭐냐면은 집단 사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지된 사람. 그럼 이 인지된 사람이 이 집단을 모두 감염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처음 이제 디텍트가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감염시킨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집단에서.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지표 환자는 어린이집 교사셨어요. 증상 발현 1월 30일이고 2월 2일. 확진까지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일 정도면 사실 빨리 검사를 하신 편이에요. 조금 더 빨랐다면 좋았겠지만 가족 접촉자로부터 감염이 추정됐고요. 그러니까 가족,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 이제 원아, 그리고 그 원아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전파가 된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용인시 어린이집 관련인데 여기는 어린이집이 2개가 꼈어요. A 어린이집 18명, B 어린이집 2명. 이제 환자 분포를 보면은 교직원 5, 원아 2명, 가족 13명인데 N차 감염이 좀 더 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표 환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셨네요. 증상 발현 2월 9일, 확진 2월 10일. 증상 발현 이후에 자발적 검사를 하셨어요. 1일 걸리셨죠. 이거 굉장히 진짜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염 경로 미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렸지? 이게 추정이 어렵고 저희도 어려웠어요. 근데 근원 환자, 이거는 이제 지표랑은 또 다른 건데요. 근원 환자는 이제 집단 사례에서 가장 그 증상 발현이 빠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원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원 환자는 어린이집 교사셨죠. 증상 발현 2월 8일인데 확진 2월 11일.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빨리 검사를 하셨다면 여기서 몇 명을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적 검사를 정말 빨리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끝났다는 점. 그걸 가장 좀 마음 깊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용인 기흥, 요양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인데 여기는 사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자 분포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교직원, 원아, 가족 3명인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어린이집과 다른 이제 집단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여긴 요양원은 특히 이제 한 번 나면 굉장히 조금 위험한 분들이 계신 데라 가지고 사실 여기 요양원으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왔다. 저희가 이렇게 그 추정이 되는데 지표 환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셨고 2월 10일 증상 발현하신 다음에 2월 17일 수요일 날 이제 확진 받으셨네요. 이분은 선제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양원 뭐 요양기관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진이 나신 케이스고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분의 동료분이셨나? 동료분의 손녀가 여기를 다녀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집으로 번진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관련인데 33명이네요. 어린이집 관련 환자 분포는 원아가 엄청 많죠. 원아가 엄청 많고 가족 15명. 여기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지표 환자는 이제 또 어린이집 교사세요. 그 증상 발현은 2월 23일, 확진은 2월 26일. 자발적 검사를 받으셨어요. 남편과 함께 확진이 되셨고 여기도 근원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쭉 하고 이제 확진자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증상 발현이 더 빠른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린이집 원생, 4살이네요. 증상 발현 2월 18일인데 2월 28일 날 확진 났어요. 엄청 늘어졌죠, 이거는.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원을 중지를 시켜야겠죠. 검사 권고를 빨리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부모님과의 마찰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적어도 원내 출입은 조금 자제를 시키셔야 된다는 점,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에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기 화성시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도내 확진자 수가 총 6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관련 어린이집이 2개입니다. 편의상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 각각 엄청 많이 나왔어요. A 어린이집에서 35명, B 어린이집에서 22명. A 어린이집 35명 중에 교사 6명은 교사가 전원 다 확진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원아 10명, 가족 15명, 기타 4명. 이건 지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B 어린이집 22명, 교사 3명, 원아 10명, 가족 9명. 원아 많이 됐죠. 그리고 근원 환자와 가족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관계도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증상 발현을 기준으로 좀 그려본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누구를 언제 감염시키고 그런 거는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제 아까 근원 환자라고 표현한 프라이머리인데 이분이 증상 발현이 이제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이고 가족도 확진 나시고 이 근원 환자가 A 어린이집을 가셨어요. 근데 A 어린이집을 3월 18일 날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A 어린이집에
가장 빠른 지표 환자의 증상 발현이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 환자가 가기 전에 증상을 발현하신 거예요. 이분은 원장님이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원장님이 다른 루트로 어딘가에서 감염이 됐다. 두 번째는 이분의 증상 발현이 진술과는 좀 달랐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프라이머리로 왔든 이 원장님이 어디선가 왔든 감염이 되셔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확진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시설이죠. 집단시설이니까 뭐 우리 애기들 다 나고 교사 선생님들도 다 확진이 나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 그리고 원아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쫙 확진이 나게 돼요. 그냥 확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여기서는 끊겼는데, 이 원아의 어머니 그 카페를 방문을 하셨네요. 카페 사장님이 가정 공부반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한 명 감염됐고 가정 공부방에 이제 학생 2명 감염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어린이집에서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B 어린이집까지 갔을까? 우리 A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 B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랑 친구셨나 봐요. 3월 18일 날, 19일인가? 18일 날 저녁 식사하셨어요. 뭐 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 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제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분이 3월 19일 날 증상 발현하셨고 3월 19일 날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증상 발현 초기에 가장 감염력이 높죠. 이때 아마 뿜뿜하셨을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제 B 어린이집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B 어린이집 보시면 이제 3월 19일 그 접촉 이후에 거의 다 증상 발현이 되어 있는데, 되게 찜찜하게 원아 중에 한 명이 또 3월 13일에 증상 발현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얘도 어디선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미 있었거나, 아니면 저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친구의 그 역학조사서를 열어봤는데 3월 13일이라는 그 증상 발현이 굉장히 미미한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고 뭐 기저질환, 비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친구만 아니면 여기 감염 경로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쪽에서 왔다. 그래서 아마 주된 메인 루트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뭐 보이다시피 이제 원아의 가족, 원장 선생님의 가족까지 이렇게 쭉 전파가 된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관계도를 이제 저희가 유행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근원 환자. 아까 이 사람은 사실 3월 18일 날 그 A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0일부터 18일, 이제 18일부터 이제 A 어린이집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뭐 이제 원생 그리고 가족 기타로 표현을 해놨는데, 감염병의 그 기본적인 모양이 사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좀 찜찜하긴 하죠. 이건 왜냐면은 저희가 디텍트하지 못한 환자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사실 무증상 확진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에 감염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만약 여기 감염될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은 우리 원장 선생님, 아까 3월 11일 날 증상이 발현되신 분으로부터 여기서 슬슬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B 어린이집은 사실 명확해요. 이거 그 아까 3월 13일 날 경미한 증상이 발현한 원아 말고는 A 어린이집으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양상이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제 증상 발현해가지고 검사 나온 케이스들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 어린이집 교직원 6명 전원 확진 났고 아파트 1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감염 경로 추정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 환자 및 근원 환자의 가족 1인, 그러니까 총 확진자가 2명 방문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 그 감염 조사 대상 기간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그 역학조사 결과로는 사실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가족 한 분은요. 이런 루트가 하나 있었고, 시설 내 지표 환자, 아까 원장 선생님 증상 발현은 3월 11일,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음성 판정 받은 원아의 학부모의 확진이 3월 18일입니다. 근데 이 원아가 이전 기간에 콧물 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인즉슨 얘도 코로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했던 그 당시에는 감염이 되었지만 시점에는 음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아가지고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 감염 경로는 감염원이 2명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2명 이상이든 원내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했고 그 교차 발생으로 인해서 가족 및 기타 집단으로 전파가 되었다. 이제 여기 그 제가 넣어놓은 게 실제로 그때 현장에 나왔던 역학조사관의 보고서를 넣어놨어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입장 후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진행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다 하고 계실 거고 여기는 4개 반으로 운영이 됐네요. 그래서 뭐 개별 교신이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었어요. 뭐 평균 등하원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하원 시간대에는 여러 반 원생들이 한 교실에 모이기도 한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뭐 부분이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접촉에. 그건 조금 위험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의실이 뭐예요? 모여 있는 신체 활동실. 아 강당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이고, 예. 유의실은 뭐 그래서 그 각자 반 원생들만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합동으로 놀이나 수업을 한 적은 없대요. 다행히도. 식사도 각자 반 교실에서 한다. 야외 수업 없었고 화장실은 이제 공동 화장실을 쓴다는 이제 진술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할 때 위험도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실 빨간 박스 침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강조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외부 공기로 환기가 가능한가? 여기는 가능했다고 되어 있네요. 뭐 CCTV 봤을 때 항상 환기를 하고 계셨나 봐요. 이용자간 거리두기 이건 사실 웬만하면은 다 지키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2m 이상 그걸 조금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 이것도 어쩔 수 없죠. 1시간 이상으로 침방울 뭐 발생 정도 이거는 뭐 애기들 막 뛰고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이 정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역 수칙의 준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딴 데는 다 괜찮았어요. 이거는 뭐 방역관리자를 지정했는가 그리고 손소독제 비치했는가 명부 작성 안 됐던 게 직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지속 착용 여부죠. 직원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이 애기들은 24개월 미만은 마스크를 거의 지양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안 쓰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환기하셨고 뭐 이제 계속 1회 이상 소독을 하셨고요. 식당 및 카페도 괜찮으셨네요. 그래서 총 점수를 내보면 6점. 위험도 평가가 6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어린이집 한번 볼게요. 교직을 12명, 조금 더 큰 데였나 봐요. 감염 경로 추정은 아까 말씀드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정 감염 경로 가설은 뭐 3월 19일 이후에 이제 비어린이집 교사가 감염돼서 원내에서 교차 감염 발생해가지고 가족까지 전파가 됐다.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셔틀버스 운행은 다행히 하지 않았고 여기서 딱히 그렇게 위험 요인으로 꼽힌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긴 했어요. 우리 애기들이. 근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좀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유의실을 같이 사용을 하긴 했네요. 네, 이런 요인들이 조금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은 위험 요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A 어린이집이랑 그 6점이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스크 지속 착용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내에서 의심 환자 발생 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관련 증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했죠. 발열기침, 인후통, 미각상실, 후각상실, 오한, 설사, 두통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사실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검사 광고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하시고 이제 우리 애기나 아니면 선생님이 발생한 것 같아. 격리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격리 공간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다른 직원과 원아들과 분리할 수 있는 장소고요. 아마 그 이전 강의에서 격리 공간에 대한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 애기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되고 뭐 보건소 연락이라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확진자 너무 많아가지고 의심 환자 있다고 해서 뭐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렇게 좀 증상이 있다 싶으면은 본인이 그냥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애기가 한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송을 하는데 뭐 보호자 자차,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차를 사용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이송을 어디로 할까요? 선별진료소로 하겠죠. 선별진료소로 가가지고 그분들은 검사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 원내 기준으로는 환경 소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승인된 소독제로 동선 및 격리 장소를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검사 결과 확인에 이제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데
검사를 받고 이제 1일 정도면 거의 검사 결과 나오긴 해요. 이제 뭐 확진자 많을 경우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음성일 경우에는 정상 업무 시행하시면 되고 조금 찜찜하니까 감시 및 관리 강화 해주시면 됩니다. 양성일 경우에는 업무 중단, 보건당국 역학조사 및 조치 협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보고가 어디서 들어오냐? 보건소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 갈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본인, 뭐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 아니면은 애기 엄마, 보호자가 연락하시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맘카페가 참 정보가 빠르죠.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운영을 일단 중단을 하셔야 돼요. 중단을 하시는 이유는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있고요. 접촉이 있었던 자,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던 자들은 자택 귀가를 시키셔야 됩니다. 실무자들은 뭘까요?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셔야 돼서 그래요. 근데 이 실무자가 접촉을 한 번의 실무자였으면은 그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왜냐하면 역학조사관이 나갔는데 그 실무자가 나중에 확진이 나요. 그 역학조사관도 같이 자가격리가 되거든요. 그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무자는 꼭 접촉이 없으셨던 분, 혹은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이제 뭐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뭐 자료를 갖고 가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협조는 이제 직원 및 원생 명단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자 유증상 여부, 이거 아침에 다 체크를 하실 거예요. 아마 발열 체크라든지 그런 거를 표를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CCTV, 그 원내 배치도, 셔틀버스가 있다면 명단 등 제공해 주시면 되고, 검사 대상자 및 현황은 사실 요즘에 저희가 역학조사 나가기 전에 이미 다 검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보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게 취합이 되신 게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 결과로 조치사항, 저희가 그 접촉자 분류를 하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위험기간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 재개하시면 되고 방역수칙 조치사항, 권고사항이라고 저희가 뭐 해드려요. 뭐 아크릴판을 좀 더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걸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가볍게 넘어갈 건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관계자 질문사항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업종 시설 주소 직원 현황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접촉자 분류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접촉자 분류가 쉽다는 거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약간 접촉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커지는 거를 저희도 원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바로 해주시면 너무 서로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요청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청소하러 오시는 여사님들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고 최종 접촉에 우리 확진자는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뭐 우리 확진자가 좀 아파가지고 이틀 전에만 나오고 오늘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명단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치도는 이게 그러니까 예시인데 사실 이런 게 없는 분들은 그냥 수기로 주셔도 되세요. 그냥 저희가 어떤 반에 어디 있었다, 복도를 같이 있었다 그 정도만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CCTV 보고 뭐 진술로도 하는데요. 접촉 시간, 정도,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준수 여부, 공조시설은 뭐 환기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요. 활동의 유형, 뭐 얘네가 노래를 불렀네, 뭐네, 공간의 특성 이 정도를 본다는 점만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조치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크릴판 설치 권고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이제 사항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시설 일시 폐쇄 또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그 제가 이번 연도에 있었던 집단 사례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전파 원인이 전파 원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지표 환자가 원화가 아닌 대부분 교직원입니다. 그 말인즉슨 교직원이 먼저 인지가 돼요. 왜 인지가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증상 발현 시에 자발적인 검사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이건 정말 칭찬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프라이머리 근원 환자가 원화인 경우에 증상 발현이 있었는데 검사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10일 이상 걸린 아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아기가 그 교직원을 포함해서 다른 원화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증상 발현 시에 근무 등원 제한, 빠른 검사 권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동선 이거는 뭐 어린이집마다 그 사정이 다 다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간의 케이스를 분석을 해봤을 때 원내 이벤트, 생일 축하 이벤트가 있었고요. 뭐 등원시 통합반의 운영 등으로 접촉 및 추가 전파가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화장실도 추가 전파의 요인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거는 뭐 가능하면은 등원시 동선 분리, 통합반 운영 자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반의 원생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장실의 경우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및 식사 관련. 사실 원아들은 간식 먹을 때 다들 잘 거리 두고 먹더라고요. 문제는 여기는 선생님들이에요. 직원 티타임. 커피 드시잖아요. 마스크 벗고 커피 드셔가지고 거기서 감염되시는 경우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웬만하면 티타임 최소화하고 필요하시면 뭐 회의를 하셔야 된다면 이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환기 잘 되는 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 및 소독은 자연 환기 많이 하시는데 조금 환기 횟수가 부족했어요. 오전 1회, 오후 1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창문 여시는 정도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 착용 관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들은 마스크 착용이 용이치 않은 친구들이 있죠. 24개월 미만. 그런 애들 말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 마스크 착용 준수하셨지만 티타임 때 조금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관리자급이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원내 감염 전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총 6개가 나열이 되어 있죠. 사실 방역관리자 지정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사항들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관기관 뭐 비상연락체계 보건소겠죠. 여기서는 유지 및 상황 발생 및 즉시 대응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증상자 발생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파악 및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증상자 스크리닝 아침에 하시는 거 조금 더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 광고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 정보 및 뭐 이거 전파가 어떻게 된다 오늘 배워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 행동 요령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관 내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감독하셔야 되고요. 외부인 출입 제한 그리고 행사 등 제한 축소 관리자급으로 조금 그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유증상자 스크리닝 이게 좀 중요한데 등원 시에 뭐 발열 체크 증상 유무 확인해야 된다. 일과 중에 근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역관리자한테 즉시 보고하고 격리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시켜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격리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놨는데 다른 직원 및 원화와 사방이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의심 환자가 대기 중일 땐 출입을 최소화하고 환기가 되는 공간인 게 제일 좋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접촉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2인 이상 동시격리가 필요하다. 2m 이상 거리 유지하고 가능한 스크린, 그러니까 커튼 등으로 조금 거리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심 환자 이송 이후에는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넣었는데 교육도 중요한데 낙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해서 걸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걸렸다고 너무 막 좀 불이익 없도록 그런 식으로 낙인이 금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 방역 수칙 교육 감독 및 준수 관련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읽어 준수하고 교육 감독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교직원 모임 최소화시키도록 굉장히 좀 격려를 해주시고 바로 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지속적인 환기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소독제 비치면 환경부 인증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시스템 초록누리에 있는데 이것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인 출입 제한은 사실 우리 원내 그 원아들이랑 선생님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불가피하게 수리에 오실 수도 있고 정수기에 오실 수도 있어요. 꼭 출입 명단 작성 및 발행 이런 거 해주셔야 되고요. 오실 거면은 기왕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환기가 되도록 커피 안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행사 등은 요즘에 거의 다 안 하시고 계시긴 한데 하셔야 된다면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제가 강의에 쓴 거는 질병관리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9-5-1판 사용했고 이제 여기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이것도 질병관리청에 있어요. 2020년 5월 7일 이때 이후로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이것도 2월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소독 지침인데요. 한번 보시고 여기 소독 방법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조금 더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 초록누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환경부 인증되는 살균 소독 제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첨부 파일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꼭 사용하셔가지고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건데 사실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참고자료 이렇게 뭐 리스트로 해놨고요. 강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